키는 크고 돈도 많고 어깨 넓은 남자, 젊고 날씬하며 글래머러스한 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형이죠. 생물학자들도 대부분의 남녀가 이런 상대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완벽한 이상형과 사랑에 빠진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왜 우리는 머리가 말하는 최고의 상대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크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랑의 물음에 대한 답을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은 어디서 시작됐는가에 대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석기시대의 어두운 유산을 찾아서 말이죠. 이 모든 혼란의 열쇠는 바로 진화 심리학에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몸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 즉 정신은 여전히 석기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에게 생존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강한 수컷은 사냥과 보호 능력을, 건강한 암컷은 출산과 양육 능력을 보여줘야 했죠. 이런 생존에 유리한 취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남자가 젊고 건강한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건 바로 우리 DNA에 새겨진 자손을 남겨라 라는 원시시대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묘한 가설도 있었거든요. 인간동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바로 여성의 가슴에 대한 비밀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포유동물과 비교해 인간 여성의 가슴은 유독 큽니다. 단순히 수유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인류의 성적 매력 포인트는 불꽃 풍만한 엉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정면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자 엉덩이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해졌죠. 그 결과 엉덩이의 매력 포인트가 그대로 복제되어 몸 앞쪽에 자리 잡은 게 바로 가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이론은 바로 반박당합니다.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긴팔 원숭이는 정면 체위를 하지 않는데도 가슴이 풍만하고 반대로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보노보는 가슴이 작거든요. 결국 이 흥미로운 가설은 진화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엔 부족했던 거죠. 사실 이런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석기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100% 알 길이 없죠. 이 유명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을 보세요.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이게 당시 여성의 평균 몸매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상형 혹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 도구였을까요? 해석은 분분하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늘날까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자연민족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피셔 박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약 4년 정도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헤어지는 한시적 일부일처 관습을 발견했죠. 놀랍게도 현대사회의 이혼율이 결혼 4년 차에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도 똑같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폭력적인 침팬지일까요? 평화로운 보노보일까요? 아니면 4년마다 파트너를 바꾸는 게 본능일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인간은 석기시대에 만들어진 생물학적 본능과 수천 년간 쌓아온 문화적 진화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질투심, 알 수 없는 끌림,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그 모든 감정은 원시시대의 유전자와 현대사회의 문화가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인 셈이죠. 결국 당신이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당신의 유전자가 보내는 원시적 신호보다 당신의 삶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더 깊은 교감이 승리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사랑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찌릿한 첫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일까요? 또는 강렬하고 낭만적인 끌림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런 걸까요? 만약 이 모든 게 우리 유전자 속에 숨겨진 지독히도 이기적인 경제적 계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은 유전자의 경제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바로 DNA와 유전자의 차이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아주 쉬워요. DNA를 희우, 기억, 디귿 같은 글자의 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재료들이 모여 홍길동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만들면 이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즉 유전자는 의미 있는 정보 단위이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프로그램 코드인 셈이죠. 20세기 중반 진화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생명 활동이 결국 유전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는 생명 현상을 유전자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유명한 해밀턴 법칙을 아주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물에 빠진 내 형제 3마리가 있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해서 구하러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때 내 안의 유전자는 뭘 계산할까요? 나와 형제는 유전자를 50% 공유한다. 형제 한 마리당 평균 4마리의 자식을 낳는다. 내가 희생하면 내가 낳을 수 있었을 자식 4마리는 포기해야 한다. 계산 끝. 형제들을 구했을 때 퍼져나갈 내 유전자의 총량 6이 나 혼자 살았을 때의 이익 4보다 크네요. 유전자의 명령은 지금 당장 뛰어들어 내 목숨보다 내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더 이득이라면 기꺼이 희생한다. 정말 냉정한 투자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전자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성이라는 번식 방법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붉은 여왕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기생충들과 전쟁 중입니다. 기생충이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을 뚫으려고 유전자 코드를 바꾸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성관계는 바로 이 보안 시스템의 암호를 완전히 새롭게 뒤섞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운 유전자 조합, 즉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 기생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겁니다. 해밀턴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리처드 도킨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왕일까요? 여기 생물학자 리처드 르원틴의 아주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옥수수 씨앗들을 비옥한 땅과 메마른 땅에 똑같이 심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옥한 땅에서는 크고실한 옥수수들이 자라나고 메마른 땅에서는 작고 볼품없는 옥수수들이 자란다. 당연하게도 비옥한 땅의 옥수수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즉 유전자는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가능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현대 진화론은 말합니다. 유전자가 생명체의 성공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한 생명체의 성공이 유전자의 생존을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의 사랑과 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성적 행동이 결국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지극히 경제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는 것, 상대의 능력이나 건강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소중한 유전자를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결국 사랑은 낭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유전자라는 이기적인 투자자와 환경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벌이는 치열한 경제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의 유전자를 만족시킨 최고의 투자 가치였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라는 이 공식 과연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우리에게도 정해진 짝짓기 공식이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도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튼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랑의 물음에 대한 답을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 동물들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에도 숨겨진 본능이 있는지 그 본능의 정체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이 말하는 충격적인 주장과 그 허점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려하게 꾸며진 먹이 창고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암컷에게 프로포즈하는 떼까치가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바로 번식은 투자다. 여성은 평생 약 400개의 난자만 만들고
한 번 임신하면 10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아주 큰 장기 프로젝트죠. 반면 남성은요, 생물학적으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 투자 비용의 차이가 남녀의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성은 자신의 큰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원과 안전을 제공해줄 든든한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마치 떼같이 암컷이 수컷의 먹이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데이비드 버스의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부유하며 권력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성들은 한편으론 성실한 압박감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소위 나쁜 남자에게도 강하게 끌린다는 겁니다. 마치 저 검투사 개구리처럼 강하고 거친 매력에 말이죠. 왜 이런 모순된 욕망을 갖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남성은 어떨까요? 진화심리학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남성의 뇌에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퍼뜨려라는 명령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가입 능력이 가장 높은, 즉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꽤 직설적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일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좌우대칭, 얼굴이 건강함의 상징이라며 이성에게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생충에 덜 시달려야 대칭적인 몸을 갖게 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선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특별히 비대칭적이지도 않았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독일인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 유전자 이론대로라면 남성들은 성관계가 최우선이어야겠죠. 하지만 오직 40%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69%가 행복하고 화목한 파트너십이 삶의 의미라고 답했어요. 여성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유전자의 힘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이기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속삭임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책, 보는 영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성적 쾌락조차 번식이라는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죠. 이걸 후성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의 유전자가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우리의 경험과 문화는 어떤 책을 꺼내 읽을지 결정하는 사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진화심리학의 흥미로운 주장과 그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떼까치와 개구리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본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본능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욕망과 문화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본능을 거스르며 더 나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다는 단순한 공식 속에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가두지 마세요. 아니,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어? 연인이나 배우자와 대화하다 속 터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말, 이젠 거의 과학적 사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정말 과학일까요? 아니면 그냥 잘 팔리는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도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랑의 물음에 대한 답을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은 남녀가 정말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인지 그 논쟁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신화의 시작에는 두 슈퍼스타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과 바바라 퓨즈 부부. 이분들 사업 수완이 대단했어요. 남녀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족이다 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책을 썼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책이 팔려 나갔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심리학계의 스타 존 그레이입니다. 이분은 모든 차이를 구석기 시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자는 사냥하느라 한 곳만 보는 사냥꾼, 여자는 열매 따며 수다 떠는 채집꾼. 그래서 남자는 말을 잘 못 듣고 여자는 공간지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고무줄처럼 멀어졌다 돌아오고 여자는 파도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다. 왜? 전부 뇌가 다르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라고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정말 모든 남자가 고무줄 같고 모든 여자가 파도 같을까요? 혹시 이거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들고 직접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뇌 속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크기였어요. 19세기 폴 브로카라는 학자는 남자의 뇌가 더 크니까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주장은 바로 깨졌습니다. 고래나 코끼리 뇌가 인간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보다 똑똑하진 않잖아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연결성입니다. 그럼 연결 방식이 다를까요? 남자는 좌뇌, 여자는 우뇌를 쓴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의 좌방우와 우방우를 잇는 다리, 뇌량을 살펴봤습니다. 한때 여성의 뇌량이 더 두꺼워서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뛰어나고 직관력이 좋다는 연구가 있었죠. 하지만 수많은 후속 연구 결과 정답은 성별 차이 없음이었습니다. 이 신화도 폐기됐죠. 심지어 뇌의 주름 모양이 남녀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게 언어 능력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든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뇌 구조만으로는 화성 남자, 금성 여자를 증명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뇌 구조에서 답을 못 찾았다면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강력한 용의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성에게도 있지만 남성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을 만들어내죠. 이 호르몬이 남성을 더 공격적이고 성적으로 활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작은 사령부인 시상하부입니다. 이 시상하부의 특정 핵이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발달하는데 이게 바로 공격성이나 성적 행동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호르몬과 뇌의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한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호르몬이라는 기본 설정값에 각자의 경험, 학습, 문화가 뒤섞여 만들어지는 복잡한 칵테일과 같습니다. 자, 오늘 탐험을 정리해 볼까요?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이라는 말은 사실 과장된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뇌 구조는 생각보다 성별에 따른 결정적 차이가 없었죠. 물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녀는 다른 생물학적 기본 설정값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설정값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지는 온전히 각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연인과 다툴 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린 기본 설정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고 지금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같은 지구인이니까요. 남자는 원래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사랑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레이트는 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운에서 이 거대한 질문을 파고드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길잡이 삼아 사랑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성과 성격에 대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남성은 사회활동과 사냥을, 여성은 가정과 양육을 맡았죠. 이런 성 역할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성격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천재 사상가 오토 바이닝거는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충격적이고 논란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의 책 성과 성격에서 그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분리했죠. 그는 여성을 논리나 영혼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오직 남성성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의 이론은 심각한 여성 혐오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남녀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대표했다는 점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우리가 깨부숴야 할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바이닝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분위기가 바뀌며 1960년부터 7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그녀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문장을 남깁니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 정말 전율이 돋는 말 아닌가요?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제2의 성으로 취급받는 것은 생물학적인 운명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스스로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식하고 사회가 씌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닝거가 여성은 원래 그렇다며 운명의 벽을 세웠다면 보부아르는 그 벽은 우리가 만든 것이니 우리가 부술 수 있다며 혁명의 망치를 든 셈이죠. 보부아르의 철학적 외침에 과학적 증거로 쐐기를 박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입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남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아라펫이족은 남녀 모두 우리가 흔히 여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온화하고 협조적인 성격을 가졌다. 문두구머족은 남녀 모두 남성적이라 불리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보였다. 그리고 참블리족은 남성이 치장에 몰두하고 감정적인 반면 여성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충격적이죠. 미드의 영혼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성격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와 사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 역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성 역할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바이닝거부터 보부아르 그리고 미드까지 우리는 성과 성격을 둘러싼 거대한 생각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낡은 틀에 서로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성의식은 첫째,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하기, 둘째,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주기,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 버리기, 마지막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는 명확합니다. 프레이트가 던진 사랑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우리는 오늘 성역할이라는 작은 실마리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의 틀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한 명의 고유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복잡한 감정에 평생을 매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만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조차 풀지 못했던 거대한 미스터리, 사랑은 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윈의 눈에 자연은 냉혹한 효율성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바로 유성생식, 즉 섹스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하면 유전자를 100% 남길 수 있는데 왜 굳이 내 유전자의 절반을 포기하면서까지 짝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마치 가진 재산의 절반을 버리고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죠. 물론 과학자들은 붉은 여왕 이론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기생충에 맞서려면 유전자를 뒤섞어 계속 다른 자물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계속 달려야 해,처럼요. 그럴듯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설명은 너무 기능적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감정은 어디에도 없죠. 여기서 다윈의 진짜 의혹이 시작됩니다. 번식은 섹스만으로도 가능한데 왜 인간에겐 사랑이라는 복잡한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400만 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숲을 떠나 위험한 사바나에 섰을 때 생존 전략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힘만 센 수컷보다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다정하고 사회적인 수컷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뇌에 사랑의 회로를 만들었다는 게 인류학자 헬렌 피셔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강력한 사랑이요. 바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애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돌보며 느꼈던 그 무조건적인 유대감, 그 섬세한 감정. 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는 바로 이 감정이 엉뚱하게도 연인에게로 확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번식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애착이라는 더 큰 감정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탐험의 하이라이트죠. 이 아름다운 성당을 보세요. 저기 아치 두 개가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삼각형의 공간이 보이시나요? 건축가들은 저 공간을 만들려고 아치를 세운 게 아닙니다. 아치를 세웠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 멋진 공간이 태어난 거죠. 이걸 스펜드럴,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부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됩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어머니와 자식 간의 애착이 바로 저 견고한 아치였다면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은 그 아치들 사이에 피어난 눈부신 스펜드럴인 겁니다. 우리의 높아진 지능과 감수성이 애착이라는 감정을 엉뚱한 대상에게 투영시킨 진화의 실수이자 가장 위대한 걸작인 셈이죠. 결론입니다. 다윈의 의혹, 사랑과 섹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답은 둘은 처음부터 온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섹스는 종종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목적을 향하지만 사랑은 애착이라는 더 깊은 관계에 강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죠. 사랑은 진화의 계산을 뛰어넘어 한 존재를 온전히 갈망하게 만드는 위대한 부산물입니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무질서에서 더 아름다운 감정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한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 말이죠. 대체 사랑이라는 이 특별한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뇌와 몸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 몸에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 바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자,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강렬한 끌림, 어디서 시작될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작은 관제탑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하는데요. 과학자들이 뇌를 촬영해보니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 바로 이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본능과 끌림은 사실 한 뿌리였던 거죠. 시상하부가 출동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뿜어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이 바로 우리를 흥분시키는 주범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경험, 이게 다 도파민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스파크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바로 페로몬이라는 성적 유인 물질인데요. 한 실험에서 남성의 땀에 포함된 안드로스테논이라는 물질의 냄새를 여성들에게 맡게 했더니 미약하지만 분명한 호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독일의 한스 하트 교수는 난자가 정자를 끌어당기는 특별한 향기를 발견했는데요. 그 향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은방굴꽃 향기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정자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의 코까지 매혹시키는 향이라니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불같은 끌림으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사랑 어떻게 지속될까요?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랑꾼을 소개합니다. 바로 미국 초원에 사는 대초원들쥐입니다. 이 친구들은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는 지고지순한 일부일처제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이 생겼는데 온갖 상대를 만나고 다니는 카사노바 들쥐도 있습니다. 바로 목초지 들쥐죠.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두 개의 호르몬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엄마와 아기 그리고 연인 사이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포옹 호르몬이고 바소프레신은 상대를 보호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책임감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서 엄청난 실험을 합니다. 카사노바 목초지들쥐의 뇌에 사랑꾼 대초원들쥐의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를 주입했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바람둥이였던 목초지들쥐가 한 파트너에게만 충실한 순정파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사랑꾼 대초원들쥐에게 이 호르몬들을 차단하자 바로 카사노바로 돌변했죠. 이쯤 되면 사랑은 그냥 호르몬 장난 같기도 하죠. 그럼 우리 인간도 이 호르몬 주사 한 방이면 평생 가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뿜어져 나와 강렬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들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 뇌의 호르몬 수용기는 들쥐와 구조가 달라서 호르몬만으로 행동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에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함께 나눈 대화, 같이 본 영화, 서로의 가치관,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낸 기억 같은 수많은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들쥐의 사랑이 잘 정리된 화학 공식이라면 인간의 사랑은 수많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요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듯이 인간의 사랑도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험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도파민과 페로몬에서부터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옥시토신까지 사랑에 강력한 생물학적 기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화학작용을 뛰어넘어 우리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함께 쌓아가는 이야기로 완성되는 위대한 감정이었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 특별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까? 이 인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종종 사랑을 종족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간 독일에서는 남녀가 만날 기회는 훨씬 많아졌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생물학적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문화적 존재입니다. 프레이트 교수는 사랑을 사회적 게임에 비유합니다. 마치 당구 게임처럼요. 상대방의 시선, 말, 반응이라는 쿠션에 튕겨 나오면서 비로소 나라는 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즉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관계 후의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도 단순히 옥시토신 때문만이 아니에요. 좋았어? 라는 말 한마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받는 감정,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랑을 하는 나는 사실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우리 안에 본능적인 이드, 도덕적인 초자아, 그리고 둘을 중재하는 자아가 산다고 했죠. 현대 뇌과학은 이걸 7개에서 9개까지 더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나와 내가 지금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짜릿한 이중 관찰이 바로 사랑의 큰 자극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람 피우는 건 왜일까요? 책에서는 이를 새로운 나를 발견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오래된 연인에게 나는 늘 익숙한 나로만 비치죠. 편안하지만 더 이상 새롭고 다채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새로운 거울을 통해 아,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 하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바람 피우기를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혹시 흔들다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1974년 캐나다의 이 아찔한 흔들다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다리를 건너는 젊은 남성들에게 다가가 설문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 결과가 궁금하면 연락주세요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넸죠. 잠시 후 똑같은 여성이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나무 다리에서 다른 남성들에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흔들다리 위에서 번호를 받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뇌가 착각한 겁니다. 다리가 흔들려서 불안감에 심장이 뛰는 건데 뇌는 이걸 내가 저 사람에게 반해서 심장이 뛰는구나 하고 잘못 해석해버린 거죠. 이걸 심리학에선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순간 그게 정말 순수한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적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그럼 사랑은 결국 뇌의 착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게임에 불과한 걸까요? 프레이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별한 시선은 평범한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와 그 사람, 단 둘만이 공유하는 마법 같은 세계가 생겨나는 거죠. 무관심했던 그의 취미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가 내게도 의미 있는 곡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 사랑은 내가 선택한 단 한 사람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고 우리만의 특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여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린 운명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번개처럼 찾아오는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죠. 그 사랑은 마치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날은 이 관계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감정의 굴곡이 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철학자 리하르트 프레이트의 책 이 사랑, 그 혼란스러운 열통에 사랑이 과연 정해진 운명인지 아니면 만들어가는 행위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운명과 행위입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찍겠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그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거나 먼저 말을 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요. 운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났을 겁니다. 결국 사랑의 운명은 우리의 작은 행위들이 모여 완성되는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 사랑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하나의 행위인 셈이죠. 자, 그럼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봅시다. 슬그머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사람은 내 거였으면 좋겠다. 바로 소유욕입니다. 왠지 소유욕이라고 하면 집착, 구속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철학자는 소유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외쳤던 것처럼요. 마음의 평화나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에서의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세상에 온전히 드리고 싶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소유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느냐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를 소유하고 싶어 하다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신의학자 미아 마리는 말합니다. 사랑에서 결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즉, 너는 너,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심리적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통해 나와 다른 상대를 경험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낯설미 오히려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매일 붙어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가끔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운명인 듯 행위해야 하고 소유하고 싶지만 거리를 둬야 하고 정말 혼란스럽죠. 책에서는 바로 이 모순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인에게서 익숙한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설렘과 자극을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랑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상대가 채워주길 바라거나 상대의 불완전함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되고 맙니다. 서로의 깨진 부분을 억지로 숨기는 게 아니라 그 틈을 존중과 이해로 함께 메워갈 때 사랑은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요? 정리해 볼까요? 사랑은 운명이라는 재료에 행위라는 양념을 더해 만드는 요리입니다. 소유욕이라는 본능을 건강하게 사용하되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모순을 끌어안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어려운 숙제와 같을까요? 사랑의 본질이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고 사랑받길 원하지만 막상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참 많죠.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을 길잡이 삼아 사랑은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존재했을까?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특히 낭만적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사랑보다 가문의 결합이나 생존이 더 중요했어요.
운명적인 사랑 같은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회가 이런 감정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도 그 틀에 맞춰 감정을 경험하고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학자가 동의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발명품이 아닌 경험 그 자체로 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사랑의 형태가 인류 역사 내내 보편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사랑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입니다. 혹시 연인과 대화하다,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하며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껴도 각자 살아온 환경과 문화,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을 번역하려는 게임과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상대방의 해석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 게임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죠. 기대가 없는 사랑은 성립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비밀의 열쇠는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 던졌습니다. 그는 사랑을 아주 흥미로운 코드로 봤어요. 루만에 따르면 사랑의 핵심은 키스나 포옹 같은 행동이 아니라 기대의 기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1단계 기대.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대한다. 2단계 기대, 기대의 기대. 그리고 나의 이 기대가 당신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제가 기념일에 근사한 저녁을 기대한다고 해보죠. 만약 상대방이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 기대는 그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대의 기대가 어긋난 거죠. 이런 엇갈림이 반복되면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사랑을 잘한다는 건 이 복잡한 기대의 코드를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첫째, 푸코에 의하면 사랑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 둘째,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셋째, 루만에 의하면 사랑은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낭만적 사랑의 핵심은 바로 나만의 이야기와 사랑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높은 기대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낮은 기대는 관계를 시들게 합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망하고 또다시 이해하며 우리만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들입니다.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서사일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드라마와 동화에서 지겹도록 본 엔딩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예쁜 집에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 완벽한 공식을 따르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져 이별을 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한 스푼 이세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환상이 언제,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레이트의 책 사랑, 그 혼란스러움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가족의 모습은 생각보다 역사가 아주 짧은 특정 시대의 발명품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아빠, 엄마,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은 아주 드문 형태였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표준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사촌까지 북적이는 대가족이었죠. 이때의 결혼과 가정은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생존과 노동을 위한 경제 공동체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건 바로 19세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공장으로 모여들면서 대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좁은 도시의 집에는 부모와 아이들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바로 여기서 핵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20세기에 들어 경제가 안정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기대를 가정에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과 행복이죠. 이때부터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믿었던 핵가족은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지극히 현대적인 도시와 산업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가정 모델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요? 책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여성에게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부의 낭만적인 사랑은 엄마, 아빠라는 역할과 책임감으로 바뀝니다. 물론 아이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동시에 내 시간과 자유,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구속이 되기도 하죠. 어쩌면 현대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압박이 너무 크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책은 이런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의 고됨을 이겨내게 하는 이상적 관념의 힘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순간의 총합이 아니듯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우리 주변의 가족은 핵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재혼으로 만들어진 복합 가정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흥미로운 건 이런 복합 가정의 아이들이 오히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더 쉽게 배운다는 점입니다. 늘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법을 자연스레 터득하니까요. 철학자 프레이트는 미래 가족의 모습을 코끼리 가족에 비유합니다. 코끼리 사회는 철저히 암컷 중심의 대가족입니다. 여러 세대의 암컷들이 함께 모여 새끼를 낳고 공동으로 돌보죠. 수컷은 짝짓기 때만 잠시 나타날 뿐 육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도 비슷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빠 중심의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꼭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더라도 엄마, 할머니, 이모, 친구 등 다양한 관계가 얽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네트워크형 대가족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 새로운 대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연결해 주죠. 결국 가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온 사회적 발명품이죠. 우리가 꿈꾸는 사랑 넘치는 가정이라는 이상은 소중하지만 그 형태가 꼭 핵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코끼리처럼 혹은 그보다 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의 지식 한 스푼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세마였습니다.